종착역으로 본다는 것은 끝까지 가지고 가겠다는 거거든요. 강남을 안 벗어나겠다는 거거든요. 고령자들 사이에서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오히려 고령자들이 강남 불패를 더 믿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도시 구조가 비효율적인 거예요. 아버지는 압구정 살고 아들은 태릉로에 근무하는데 동탄에서 출근하는 거예요. 근데 어떡하겠어요? 기성세대들이 훨씬 더 부동산 프렌들리 세대, 부동산 중독 세대에 더 가까우니까. 앞으로 금리가 내릴 것이기 때문에 집값이 다시 폭등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이제 과잉 일반화의 오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의 팩트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오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한쪽에 대출 규제가 들어오잖아요. 시장에서는 지금 한국은행이 새해 한 두세 차례 정도 금리를 인하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죠. 저희들은 그는 한 두 번 정도인데 지금 2024년 말에 이제 3%잖아요. 이게 아마 2.5% 정도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난번에 모건 스탠리인가 2.25%까지 그러니까 3번 정도 낮출 거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이게 7월에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금리라는 뭐예요? 유동성을 더 공급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차 타고 가다 보면은 이 창밖에 보면 뭐가 있어요? 이게 벼들이 자라고 있죠. 벼는 기본적으로 논에서 키우기 때문에 물이 잘 들어와야 돼요. 이제 밭은 이제 물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어느 정도 자라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금리를 낮춘다는 것은 유동성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논에 물이 더 들어가도록 물꼬를 이렇게 트는 거예요. 그죠? 그럼 뭐가 더 잘 자라겠죠. 근데 한쪽에서 뭐냐? 이게 대출 규제를 한다는 것은 논에 물이 못 들어가게끔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줄을 재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의 시속 게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수영장으로 비유해 볼까요? 금리나는 수영장이에요. 약간 더운 물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따뜻하니까 왜? 겨울에도 좀 이렇게 수영 많이 하겠죠. 근데 대출 규제는 뭐예요? 거기다가 찬물이 아니라 얼음물을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어때요? 놀래라. 그리고 나올 것 같죠? 안 나와요. 있는 사람은 안 나와. 신기루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차가워가지고. 그런 두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금리 하나만으로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왜? 다른 변수까지도 고려를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선형적 사고방식이라고 그러거든요. 1차원적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물론 금리가 중요합니다. 금리는 과거보다 훨씬 중요해진 건 맞아요. 그래서 금리가 모든 자산 가격의 중력이라고 얘기도 하거든요. 중력. 그리고 지금 부동산의 하나의 투자 상품화 됐기 때문에 금리 인하 효과는 크다. 다만 지금 실물 경기가 못 받쳐주죠. 그다음에 대출 규제도 같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하나만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큰 오류에 빠질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주택담보대출 주담대의 고정금리 비중이 많아졌다는 부분도 고려하셔야 돼요. 고정금리가 많아지면 어때요? 이미 고정으로 빌렸잖아요. 그죠? 변동금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금리 인하 효과가 조금 뭐예요? 당장은 안 나타나고 조금 거리를 둬요. 그래서 2024년 10월 현재 우리가 잔액 기준 고정금리 비중이 65.7%예요. 요게요. 2013년에 23%밖에 안 됐어요. 많이 올라온 겁니다. 신규는 지금 어느 정도가 고정금리냐면은 89.3%예요. 지난번에 90% 훨씬 넘었는데 조금 떨어졌는데 어쨌든 그 점도 좀 감안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금리 하나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다른 변수랑 같이 보면서 밸런스를 좀 지켜야 돼요. 우리가 잘못하면은 하나만 보고 전체 의사결정을 해버리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한편으로 금리를 낮춘다는 것은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반드시 금리 하나만으로 모든 걸 설명하시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범하기 쉬운 오류 중에 하나인데요. 맥락적 사고를 하셔야 돼. 텍스트가 금리 인하죠. 이거보다는 컨텍스트를 더 중시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맥락이죠, 맥락. 그래서 너무 하나만 가지고 모든 걸 바라보려는
그런 환원주의적 사고방식은 굉장히 위험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새해에 좀 더 눈여겨볼 만한 지수라면은 저는 M2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M2가 시중에 풀린 총 통화량을 말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제가 금리를 낮추면은 M2가 늘어난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증가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보셔야 돼요. 일본의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본이 이제 보통 우리가 떠올리는 이미지는 뭐예요? 부동산, 뭐 버블 붕괴, 잃어버린 30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베 정부 때 이른바 아베노믹스를 통해서 유동성을 퍼부었죠. 그때 당시에 일본 집값을 보시면은 우리가 좀 시사하는 바가 좀 있어요. 아베노믹스는 일본의 2차 이제 아베 신조 내각 시절 말하는 건데 2012년 12월부터 2020년 9월까지예요. 약 한 8년 정도 되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일본의 M2가 35.3% 정도 늘어났어요. 근데 그 이전 8년 동안에 M2 증가율은 한 19% 정도 되었으니까 한 1.8배 더 늘어났다고 보면 되죠. 통화량이 늘어나니까 일본이 이게 꿈틀도 안 하던 하락만 하던 집값이 반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8년 동안에 일본 주택 가격이 얼마 정도 올랐냐면은 약 16.3% 올랐어요. 우리나라 주택 가격이 같은 기간 동안에 18.8%, 이때 KB 전국 주택 가격입니다. 그거하고 별로 안 차이 나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일본이 보면은 인구가 2011년부터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베 정부는 인구 줄고 나서 한 2년 정도, 그죠? 2년 정도 이후에 이제 집권했다고 보면 되죠. 왜냐하면 2012년 12월이니까 인구는 2011년 1월부터 줄었으니까요. 약간 뭐 횟수로 따지면 1년이지만 뭐 이렇게 만으로 따지면 거의 2년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일본 인구가 지금까지 한 366만 명 정도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죠. 그럼 저까지 폭락이 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고점 대비해서 보면은 여전히 한 20% 정도 낮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됐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푹 떨어졌다가 인구가 줄기 시작할 때 그게 바닥이었고 아베노믹스가 시작이 될 때 그때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오히려 쭉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고점 대비해서 낮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만큼 유동성이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의 중요한 어떤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M2 증가율이 갑자기 늘어난다면은 집값도 어떻게 보면은 반등세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아까 M2가 많이 늘어나면은 그때 또 갭 투자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순환배가 나타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돈이 많이 풀린다는 거예요. M2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변수만 가지고 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꼭 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M2 증가율을 좀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10%를 넘어가면은 굉장히 돈이 많이 풀린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걸 좀 주의 있게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한국은행 홈페이지 가면 누구나 다 볼 수 있어요. M2 증가율에 좀 더 주목하라. 그래서 대도시의 뭐 아파트 값이나 이런 거를 얘기할 때 여러 변수를 많이 씁니다. 에만이라고 그래서 뭐 협의통화도 쓰기도 하고 또 M2 방위통화를 쓰기도 하고 또 뭐 대출 규제라든지 아니면 기준금리에 따라서 또 보기도 하는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M2의 증가율을 좀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다만 이 변수를 보시더라도 기대치를 조금 낮추는 걸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 MZ세대들이 시장의 주역이잖아요. 부동산에 요새 관심이 없어. 이게 변심을 해야 돼요. 지금은 더 자극적이고 좀 황홀한 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약간 성취감? 이게 지금 코인하고 어떻게 보면은 요새 뭐 양자 컴퓨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반도체 뭐 이런 쪽으로 뭐 AI 쪽으로 이쪽으로 다 많이 가버려 가지고 옛날 2000 아마 16년 2021년 요때 때처럼 과연 MZ 세대들이 이 아파트 시장으로 몰려올 거냐? 저는 아마 새해에는 당장은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M2가 늘어나는 걸 굉장히 이제 좀 주목해 보셔야 되지만 그렇게 MZ 세대들이
아파트 해봐야 뭐 많이 안 오르니까 막 그렇게까지 하나의 뭐 옛날처럼 필수 코스처럼 그렇게 보지도 않을 것 같고, 요새 대학가 가보면 말이야. 대학가 요새요 서클 같은데 갭 투자 서클은 없어요. 요새 별로 활동 안 한다고 하더라고. 저보다 어디를 갔어요? 전 미국식 쪽으로 갔다니까 지금. 그런 트렌드도 우리가 크게 좀 패러다임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것도 좀 감안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공급이 줄어들어 집값이 올라갈 것이라는 예상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공급 부족 불안 심리죠. 요것 때문에 안 빠지는 거예요. 덜 빠지는 거라고. 근데 이제 공급 부족 불안 심리는 제가 보면은 시장이 침체기 때는 잠복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랑기나 회복기 초입에 한꺼번에 반영돼 버려요. 우리가 지난해 3월부터 거래가 꿈틀거리기 시작했고 7월에 가서 거의 9천 건 넘었잖아요.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가. 이거는 뭐냐면은 공급 부족 불안 심리가 폭발한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부동산 114를 보면은 2025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한 26만 4천 가구 정도가 되는데 이게 전년보다 10만 가구 줄어요. 이게 언제까지 이어지냐? 이게 2028년가도 입주가 별로 없어요. 공급 가면 공급 절벽인데, 근데 그거는 모든 시점에 반영되는 게 아니라고요. 만약에 그 시기 경제가 안 좋잖아요. 그다음에 이게 환율이 높죠.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거는 반영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반영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공급 부족이라는 것도 있지만 대출 규제가 또 있고 또 실물 경기 침체 또 환율이나 뭐 이런 금융시장 불안 이런 게 다 맞물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공급 하나만 바라보면은 이것도 또한 한쪽만 바라보는 측면이 있다 이거예요. 아니면 공급 만능론자가 돼버려야 돼요. 오히려 입주가 없었을 때 집값이 폭락한 경우도 많아요. 우리가 2012년에 하우스부 사태 일어났을 때 그때 전국적으로 아파트 입주 물량이 18만 가구가 안 됐단 말이에요. 새해는 얼마 정도 돼요? 26만 가구 되잖아요. 뭐 그럼 그때보다 많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너무 하나의 변수를 절대화시키는 만큼 어떻게 보면은 이른바 단순 도식만큼 무서운 게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요 지금 이 논리잖아요. 뭐 입주 물량이 없으니까 전세값이 오를 거다. 전세값이 올라가면은 결국 이제 갭 투자가 늘어나고 매매가를 밀어올릴 거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렇게 되기는 녹록지가 않아요. 첫 번째를 보면은 지금 전세가 비율이 서울 기준으로 아파트 전세가 비율이 이제 54%잖아요. 60% 넘어서야 돼. 그래야 이게 갭 투자가 좀 늘어날 수 있어요. 아직은 밀어올리는 힘이 약합니다. 그런데 이제 새해에 이제 전세 가격이 아마 매매 가격보다 좀 더 상대적 강세를 띨 거다 이런 얘기가 대체적인 의견이잖아요. 그거는 입주 물량이 줄어들죠. 왜냐하면 전세는 투기적 수요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 공급 물량에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안 사고 전세로 눌러앉을 수도 있죠. 그리고 전세 대출은 뭐예요? 다 변동금리예요. 그럼 금리가 낮아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고가 전세를 소비할 수 있는 유효 수요가 늘어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매매보다는 확실히 전세 쪽이 좀 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런 전망들은 대부분이 정규분포 안에 있다는 전제 하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위기로 가지 않고 그냥 침체 정도 혹은 좀 위축 정도 1% 경제 성장률 요 정도 2% 갔다가 1% 정도 그냥 낮아진다는 이 전제하에서 보는 거예요. 만약에 큰 위기가 와버리면은 오히려 매매보다 전세가 더 빠집니다. 우리가 실제로 보면은 외환위기 때도 매매보다 전세가 더 빠졌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매매보다 전세가 더 빠졌고요. 2022년 미국발 고금리 쇼크로 집값이 폭락 올 때도 매매보다 전세가 더 빠졌어요. 왜? 전세는 기본적으로 취약한 사금융이에요. 금융이라고요, 금융. 그래서 항상 이거를 어떤 팩트들을 과거의 경험치를 그대로 도입시키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상황이 달라지면은 부동산 시장 흐름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더 매매보다 조금 강세를 띈다는 거지 이게 전세값이 폭등하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왜? 보세요. 이 참 전세 시장을 연구할 때는 항상 그 당시 처한 상황을 보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요 전체 거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래가 침체되면은 이사 가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럼 전세를 누가 찾아요? 전체 부동산 경기로 볼 거냐? 아니면은 매매하고 전세 간의 역학관계로 볼 거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집 안 사고 전세로 살면은 당연히 전세값은 더 오르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전체 거래가 안 된다든지 아니면은 위기가 와버리면은 오히려 전세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더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지금은 좀 열어놓고 얘기를 해보자. 극단값이 나타나 버리면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안 갔으면 좋을 것 같고 저도 그렇게 그냥 합리적인 어떤 그런 상식 내에서 전망을 한다면은 매매보다는 전세가 약간 좀 더 강세를 띌 거다라고 하지만 극단값이 나타나 버리면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통계치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너무 경직된 어떤 그런 분석보다는 좀 열려있는 오픈 마인드가 중요한 거고 모든 전망들은 다 정규분포 안에 말하자면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범위에 들어왔을 때에 나타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전혀 엉뚱한 방향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아마 여러분들이 한번 되새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일기 신도시 재건축 등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일기 신도시는 뭐 여야 합의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뭐 그거는 저는 뭐 큰 흔들림 없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선도지구 발표했죠. 그래서 선명성 경쟁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우리가 잘할 거야 이런 식으로 앞다투어서 뭐 추진을 할 것 같아요. 금리가 낮아지면은 일종의 사업성이 좀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건축비 오름세도 주춤해지고 있어서 좀 더 개선될 거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속도가 쭉 뻗어나가지는 못할 겁니다. 88 대책 때 재초안이라고 그래서 재건축 초과입 환수제에 따른 부담감을 폐지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는데 결국은 이게 폐지되지 않은 한 완공 단계에 가서는 또 속도 조절을 할 겁니다. 근데 재건축은 우리가 보면은 기본적으로 시장 논리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에요. 재테크 사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상향에 대한 기대치죠. 이게 가파를수록 사업을 더 좀 빨리 하고 속도가 난다는 거죠. 그러면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일개 신도시 내에서도 희비가 갈리겠죠. 그러면 이게 사업비를 어디 조달할 거예요? 결국 일반 분양에서 그 분양 수입을 통해서 사업비를 조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건축비는 똑같아요. 3.3제곱미터당 900만 원이요? 그러면은 분양가를 높게 받으려면 거기다가 뭘 얹어야 돼요? 땅값을 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땅값이 싼 곳이 사업성이 좋은 거예요. 결국 차이는 땅값이니까. 그래서 이제 분당하고 일부 뭐 지역들 빼고는 저는 아마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서울 강남도 지금 재건축이 휘청거리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쉽게 되겠느냐. 장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일단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 MZ세대들이 지금은 몸테크보다는 얼죽시인 쪽으로 이렇게 가버렸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요새가 재건축이 하나의 재테크 상품으로 테마화되기에는 시대 환경이 혹은 주거 트렌드 이런 게 녹록지 않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위축되는 상황에서도 강남은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왜 이런 것일까요? 강남을 사는 이유가 뭡니까? 그 주거 프리미엄이잖아요. 그럼 뭐 주로 학군하고 직장이죠. 그런데 은퇴를 하고 애를 다 키우면은 이제 외곽에 들어가 살아야 되잖아요. 주거 하향 이동을 해야 되는 건데 주거 다운사이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한단 말이에요. 왜? 밖에 나가면 다시 못 온다는 걸 선배들 통해서 그걸 듣고 나서 일종의 이제 안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종착역으로 본다는 것은 끝까지 가지고 가겠다는 거거든요. 강남을 안 벗어나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최근에 고령자들 사이에서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오히려 고령자들이 강남 불패를 더 믿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도시 구조가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압구정 살고 아들은 내나 이제 이게 테러너에 근무하는데 동탄에서 출근하는 거예요. 반대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떡하겠어요? 기성세대들이 훨씬 더 부동산 프렌들리 세대 혹은 부동산 중독 세대에 더 가까우니까 그런 이제 도시 구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또 강남의 이슈 중에 하나는 과연 그 비싼 집이나 빌딩들을 과연 편의점하거나 음식점에서 사느냐는 거예요. 그 돈이 로컬 마켓에서 가져온 돈이 아니라 글로벌 마켓에서 갖고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아는 분은 뭐 베트남에서 프라이팬 공장 한 3개 돌려가지고 빌딩 2개 사시거나 이런 분들이거든요. 또 하나는 요새 뭐 엔비디아 혹은 뭐 테슬라 혹은 비트코인 팔아가지고 이제 강남 아파트나 빌딩을 사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일부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소득의 원천이 있잖아요. 구입 자금의 원천이 로컬이 아니라 글로벌이라면은 이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게. 그러면 내수 경기하고 이게 완전히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이게 착시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아니 지금 뭐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나 지금 뭐 장사하시는 분들 다 뭐 어떻게 보면 죽겠다고 그러는데 왜 강남 아파트만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고공비행하냐는 거예요. 이러면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 이게 결국 사회적 이하감이라든지 이거 부동산을 둘러싼 계급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심해지죠,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데 아마 강남 부동산이 제 생각에는 약간 글로벌의 어떤 그런 자금들이 좀 유입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사람들은 다 한국 사람입니다. 뭐 그런 측면들 때문에 나머지 시장과의 어떤 극단적인 어떤 차별화 혹은 초양극화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반포 33평짜리 그 60억이 설명이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 가면은 우리는 다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미친 거죠. 그거 뭐 금발라라도 그 정도는 안 비쌀 텐데. 근데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참 어려워 이게. 어디까지 그 시장 가격을 인정할 거냐. 그죠? 그럼 60억 산 사람은 바보예요, 그러면? 나보다 또 가진 게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나보다 공부를 많이 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물론 이제 우리 자기 위로 삼아서 뭐 다 미친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쉬울 수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 아니 그 사람은 시장은 나보다 똑똑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장 가격이 어느 정도 받아들일 건지에 대한 것은 상당분이 가치관의 문제예요. 이게 감정적인 문제거든요. 제 감정이 용서를 안 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땀 흘리는 거, 이 노동 가치를 지나치게 패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여러 가지 한 어떤 그런 생각들이, 상념들이 어쨌든 떠오르는데, 어쨌든, 만약에 그 구입 자금의 원천이 로컬이 아니라면은 이게 내수 실물 경기랑 이 약간 엇박자를 띌 수 있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하이엔드 주택은 좀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게 자꾸 이제 우리가 부동산을 바라볼 때 내수 경기라는 이런 측면에서 바라볼 거냐 아니면은 이 자산이라는 측면에서 이걸 바라볼 거냐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요. 그죠? 그래서 그 프레임이 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뭐 배도 아프고 또 그리고 또 그에 대한 어떤 분노도 표시하고 그러긴 한데 좀 냉철하게 바라보면은 저는 시장 가격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받아들일 거냐에 대해서 저도 학습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감정 다스리기부터 더 해야 될 것 같고 쉽지는 않은데 저는 아마 이렇게도 봐요. 참 굉장히 저도 이제 그 주식 쪽이나 이런 쪽에 이제 책을 바라보면은 시장 가격이 미쳤다고 하는데 주로 이제 막 광기 국민일 때, 그죠? 우리가 뭐 2000년도에 뭐 인터넷 버블이라든지 우리가 지난 뭐 2021년에 그때 완전히 그때 연끌 매수 패닉 바잉이 불 때 이때는 시장은 미친 가격이고 비정상적인 거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은 저는 좀 시장 가격을 인정하는 것도 저는 뭐 나쁘지는 않겠다. 왜? 시장은 나보다 IQ가 높으니까요.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게 자기 이로 같은 건데 어쨌든 그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우리나라 전체 경제를 보면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죠. 이게 별로 좋은 건 아니고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로 폐해가 좀 많은 건데 근데 참 힘들어요 그게. 예. 근데 뭐 시장 가격을 또 전혀 거기에 대해서 뭐 무시할 수도 없는 거고 그 사람 뭐 그럼 강남 집 사는 사람들이 나쁜 짓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뭐 탈세를 하거나 아니면 세입자를 괴롭히거나 아니면 보증금을 안 내주거나 뭐 이런 문제가 없다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시장 가치를 인정하는 게 더 이 자본주의 체계에서 더 맞는 인식 체계라고 저는 봐요. 서울 아파트는 외지인 매수 비중이 왜 이렇게 높은가요? 강남 불패도 있긴 하지만 뭐 서울 불패라는 말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서울 불패는 행정적으로 다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먼저 인기 주거 지역 중심으로 아마 그걸 뭐 불패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라고 보면은 제 생각에는 아마 네 가지로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큰 것은 결국은 인구 감소의 마지막 피난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은 이제 잘 떨어지지 않는다. 서울은 글로벌된 도시다. 뭐 도쿄도 그렇고 뉴욕도 그렇고 런던도 그렇다. 이런 식으로 좀 여러 나라를 비교하면서 약간 인구 쇼크에 약간 버퍼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완충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에서 상경 투자가 생각보다 많은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은 우리가 2023년에 서울 아파트 외지인 아파트 매입 비율이 25% 정도 되거든요. 네 채 중에 한 채를 샀다는 거죠. 이게 옛날에는 없지 않았어요. 2006년에 처음 시작했는데 조사를 이때 17.6%가 되었고 그리고 장기 시기별로 보니까 2006년도부터 2023년까지 보면은 18.9% 정도가 돼요. 근데 2023년에 25% 가까이 됐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거죠. 요새는 좀 낮아졌어요. 그래도 역대 평균치보다 높습니다. 9월 기준으로 보니까 한 20% 정도 나온다고 보면 돼요. 유독 아파트만 외지인들이 사들이는 모습이 나타나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은 2022년에 서울의 전체 주택 중에서 외지인이 갖고 있는 비중이 한 16% 정도 되거든요. 아파트는 25% 가까이 된다는 것은 많이 차이가 나죠. 아파트는 관리할 게 없으니까요. 지방에 사더라도 뭐 세입자금만 바꾸면 되니까 뭐 그런 관리의 어떤 편리함이라든지 뭐 신경쓸 거 없는 뭐 이런 것도 메리트로 좀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서울의 주택 보급률이 여전히 낮다는 거예요. 2022년 기준으로 서울 주택 보급률이 93.7%입니다. 100%가 안 돼요. 우리나라 평균이 102% 넘잖아요. 이 13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3년 연속 떨어지고 있어요. 이걸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저는. 시장 자체가 효율적 시장 가설이 되고 있잖아요. 정부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최근에 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제 생각에는 아파트 가격이 비싸다고 얘기를 하는데, PIR 기준으로 보면은 한 해 연봉을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았을 때 몇 년치 걸리느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서울 아파트 담보대출 KBS 나가요. 그걸 기준으로 PIR을 계산해 보니까 2024년 3분기 현재 11.2배예요. 조금 떨어졌습니다. 2022년 2분기 때 가장 높았는데 이때 14.8배였어요. 14년 8개월을 모아야 된다는 거죠. 2008년부터 조사를 해보면은 지금 평균치가 9.8배 정도 돼요. 그때가 조금 높죠. 11.2배는. 아마 이 서울이 어떻게 조사하기에 나름이에요. 여전히 비싸죠. 일반 대기업 셀러리맨들이 평생 모아도 못 살 정도 비싼데 PIR 기준으로 따져보면은 실제 담보대출 나간 기준을 보면은 조금 떨어진 것도 좀 작용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죠. 강남은 앞으로도 안 떨어질 것이란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강남은 부패는 아니죠. 덜 패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좀 덜 빠진다는 거죠. 강남 아파트 값이 어떻게 영원히 오릅니까?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맹신이라고 보면 되고요. 투자 상품화가 진행이 되면서 과거보다 변동성이 더 커졌다고 보면 돼요. 재건축 같은 경우 하락기 때 좀 낙폭이 좀 큰 어떤 그런 모습이 있고요. 만약에 아파트 값이 과도한 기대로 부풀려져 있었다면 후유증이 더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생각보다 가격이 많이 빠지죠. 지난번 우리가 2022년에 서울 아파트 값이 한 해 동안에 22%는 빠졌거든요. 항상 오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오르는 것만 기억하고 떨어지는 걸 또 기억 잘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모든 자산 가격은 많이 오르면 많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변동성 쇼크라고 그래서 상고 곡심이라고 얘기하죠.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 아파트도 위기가 오면 다 빠지죠. 오히려 진짜 큰 위기가 오면은 차별화가 아니라 하향 평준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IMF 때요, 하향 평준화 현상이 나타났어요. 주거 프리미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회복기 때는 좀 더 빨리 움직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강남은 불패보다는 덜패에 더 가깝다. 좀 실패할 가능성이 좀 낮다. 다른 지역보다 좀 손해볼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의 집값이 하락한다면 어디까지 빠질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변동성이 좀 어떻게 보면은 약해요. 좀 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풀려지니까 더 폭락이 와버려야 돼요. 2022년에 미국발 고금리 쇼크가 터지면서 서울 아파트 값이 실거래가 기준으로 한 해에 27% 빠졌어요. 주식도 아니고 22%까지 빠집니까? 외부 쇼크가 닥치면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과거의 어떤 그런 일반 부동산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약간 중금융 상품, 유사 금융 상품식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표준화돼 있다 보니까 훨씬 더 이게 그 안정된 게 아니라 불안정성을 좀 내포하고 있는 뭐 그런 말하자면 변동성이 강한 어떤 그런 상품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서울의 아파트를 사면은 그 지방이나 수도권에 비해서 상대적 어떤 그런 뭐 가치제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그게 절대적이지는 않죠. 우상향에 대한 어떤 그런 맹목적인 어떤 믿음 이런 거는 진짜 위험한 거죠. 그 마치 이런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집을 사시더라도 한 채 정도만 사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서울에 집 2채 갖고 있으면 불안해서 못 살아요. 마치 그 바람 부는 날 계곡에서 외줄타기하고 같은 거예요. 왜 한 채는 뭐예요? 대부분이 그 전세 끼고 있을 거 아니에요. 세입자가 갑자기 나간다면 어떡해요? 나는 그러면 세입자하고의 관계를 봤을 때 나는 채무자잖아요. 언제든지 그러면 채무를 어떻게 보면 반환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 뭐 다른 세입자를 끌어들이다가 채무를 갚겠다는 것은 그걸 어떻게 보면 빚 돌려막기 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저는 아파트가 일반 토지나 건물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토지를 보면 그래도 든든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빌딩 봐도 뭐 든든하고. 근데 아파트는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약간은 더 자산화, 금융 상품화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외풍에 취약한 모습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집을 사시더라도 뭐 어차피 내가 처음 살 때는 대출을 좀 많이 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내더라도 50% 이내, 집값이 50% 이내 내고 장기적으로 한 30% 이내로 안정적으로 갖고 가셔야 돼.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외풍에 의해서 쉽게 흔들리는 그런 경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도 어떻게 보면 같은 거거든요. 더 심하니까 이 어지럼증이나 이런 물미를 어떻게 보면 안 겪으려면은 좀 안전벨트를 좀 평소에 좀 단단히 매고 여러 채를 벌리지 말고 그냥 저는 좋은 거 한 채 뭐 이 정도 사는 거는 뭐 저는 관계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비중을 좀 줄이셔야지. 그래서 요번에 보니까 KB 부자 보고서 보셨죠? 그거 보면은 부자들이에요. 그 부동산 비중이 전체 자산의 55% 밖에 안 됩니다. 제가 가장 이상적인 행태를 부동산하고 금융의 비중을 5대 5로 가져가라고 그러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그 5대 5로 가져가는데. 근데 진짜 내가 그래도 여윳돈 내가 금융 자산을 못 모은다 하더라도 제가 마지노선을 저는 7대 3으로 말씀을 드려요. 부동산이 7, 금융이 3 정도. 요 정도는 가져가셔야 돼. 그래서 지금 당장을 못 하니까 로드맵을 짜셔 가지고 뭐 5 년짜리 내가 로드맵을 짠다 그러면 그때까지 내가 금융 자산을 좀 늘리고 부동산 비중을 줄이겠다. 그것도 설사 강남이라도 이왕이면은 좀 한 채 중심으로 좀 슬림하게 가져가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사실상 아파트 빼고는 전부 다 달러 외화벌이 혹은 미국에 지금 뭐예요? 주식 투자해서 외화벌이 하는 시대로 바뀐 겁니다, 지금은. 트렌드가 확실히 달라졌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과다한 투자는 그거는 좀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 쏠림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서글픈 얘기지만 공간의 초양극화, 차별화, 극과 극 장세는 불가피한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할래? 참 대안도 없어요, 그게. 그럼 종부세를 막 두드려 패? 그렇게 하기도 좀 쉽지 않고.
어디까지 그걸 참 완화시킬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좀 많이 하고 대안들이 좀 나와야 될 거로 보고 있어요. 지난번에 영국 사회의 어떤 초양극화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거에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그러니까 부자와 빈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은 부자, 빈자 통한 사람이 등장했는데 바로 요트 주인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요트 주인은 뭐예요? 상상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은 갑부죠. 슈퍼리치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성자 독식으로 이제 부를 독점하다 보니까 부의 분배가 안 되는 문제. 이거는 지금 자본주의 폐해입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다 해당되는 건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하잖아요. 21세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시대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도 참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이제 두드러진 점이 바로 부의 초양극과 이제 초격차 같은 거거든요. 이건 이제 사회의 버팀목이었던 중산층이 사라지면서 중간지대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요걸 뭐라 그러냐? 모래시계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모래가 있잖아요. 자, 모래시계 한번 잘 보세요.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는 뾰족 이렇게 쪼까하잖아요, 그죠? 어디가 다 있어요? 위하고 아래 다 있는 거죠. 가운데는 뻥 뚫린 모양새라고 보시면 되는데 양극단의 이제 단면인데 이런 게 이제 국가뿐만 아니라 산업과 지역에서도 나타나는 건데 부동산도 당연히 그로부터 자유롭지를 못하죠. 그런데 저는 뭐 세제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뭐 좀 가혹하게 한다든지 해서는 그건 오래는 못 가더라고요. 가장 잘 먹히는 것은 인센티브입니다. 원래 벌칙으로 오래 못 가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거든요. 결국 지방을 살려야 된다. 우리 국가의 그런 대개를 본다면은 지방 분산이 돼야 되고 결국 지방에 좋은 대학과 그다음에 좋은 병원, 그리고 일자리 그런 게 충분히 들어선다면은 굳이 서울로 올라오지 않고 지방에서도 충분히 인간적인 생활을 누릴 수가 있겠다. 결국은 일자리예요, 일자리.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간의 재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부 우리가 참여정부 못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2차 지금 공공기관들이 안 내려갔단 말이에요. 뭐 그런 것들을 어쨌든 통해서 지나치게 과밀화되면은 아니요. 이 과밀화되면 지도 새끼를 안 봐요.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죠? 이게 어디까지 해야 될지 어려운 문제긴 한데 단순히 부동산 문제로 해결됩니까? 그렇잖아요. 부동산은 어떻게 보면은 뭐 그 나라의 어떤 그런 경제의 모순이라든지 그다음에 사회의 어떤 그런 흐름들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잖아요. 저도 단순하게 부동산 전문가 요거로만 워낙 제가 언론에 자꾸 나오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너무 뭐 부동산은 우리 삶이나 우리 국가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특정 지역만 계속해서 오르고 하는데 참 이거를 그냥 뭐 시장 논리로 그냥 봐버릴 건지 아니면은 어떤 다른 대안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쨌든 어느 정도까지 뭐 용인하는 것은 맞는 거죠, 자본주의 세계는. 그런데 보다 더 구조적인 문제를 조금 더 접어든다면은 서울로 이게 올라오는 이건 어느 정도 멈추려면은 결국은 지방의 일자리와 좋은 대학, 좋은 병원들을 많이 세워서 미국은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범정부 차원에서 대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아기를 놓는 사람이 저는 애국자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는 남성 시각이 아니라 여성 시각에서 그런 불편한 요소라든지 불합리한 제도들을 바꿔 나가야 돼요. 아기 놓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은 집이
필수라기보다는 선택적 자아로 바뀐 것 같습니다. 특히 MZ세대 사이에서는. 그래서 만약에 그 내 집 마련이 뭐 삶의 안식처도 있지만 자본 이득을 좀 더 증대시키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은 반드시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 수익이 더 높은 쪽으로 갔다가 나중에 가도 된다. 그래서 옛날에는 영끌 빅토라는 전공법이었지만 지금은 다른 금융자산을 통한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내 집 마련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한번 만약에 결혼을 하셨다면은 남편과 아내 두 분이서 손을 꼭 잡고 우리의 경쟁력은 어딘가? 지금은 로컬 시대가 아니라 글로벌 금융 시대이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잘하는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자산을 좀 설계해도 괜찮을 것 같다. 뭐 옛날에는 월세 살면서 뭐 주식해 그러면 약간 왜 이래요 그랬는데 요새는 뭐 충분히 납득이 가능한 것 같아요. 항상 어떤 산업의 어떤 성장률 혹은 뭐 자산의 어떤 그런 성장 가치 이런 거에 맞춰서 내가 좀 탄력적으로 뭐 접근해도 저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정답은 없다. 다만 나한테 맞는 맞춤형 설계를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